제가 다루는 사건의 모든 피해자분들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공개된 분들임을 서두에 밝힙니다.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경 호주 브리즈번. 한국에서 온 22세 반은지는 CBD에 위치한 트랜스콘티넨탈 호텔로 향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일터로 향하는 엘버트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 도중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와 조우한다. Ban came to Brisbane for an Australian adventure. 6 weeks later, she was found dead in a CBD park. Her murder sparked a public outpouring of grief. Her South Korean parents lost their only daughter. The 22-year-old student was attacked while walking to work. It's believed her body was dragged across Albert Street and up a set of stairs. A homeless man has been sentenced to a minimum of years behind bars for the cafe worker Renee Lau in a Melbourne park. Nine's Brett McLeod is outside court for us now. Brett, take us through this sentence. Justice Betty King delivered the sentence today, and she summed it up, even though it took about an hour, in just a few words, Deb, when she said to Scott Miller that he was truly evil in what he did. We know that horrendous circumstances, they were recanted again in front of Renee Lau's family, who were visiting here from Hong Kong. And that was back in June last year when she was on her way to work. She was a pastry chef working in South Yarra when a man confronted. 호주에서 일어난 이 두 건의 살인 사건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두 사건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충시파의 UPD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어지는 이번 영상은 놀랍도록 하나의 사건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어째서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겪어야 했는지, 무엇이 진짜의 이유였는지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 이 사건 피해자 가족분들의 매우 슬픈 마지막 인터뷰가 나오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호주 나인뉴스의 2018년 8월 23일자 기사 전문과 호주 ABC 뉴스의 2018년 8월 15일자 기사 전문, 그리고 피해자 르네로우의 실제 남자친구 데니스 웡의 인터뷰가 담긴 호주 마마미아 잡지의 2015년 5월 5일 기사를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1. 반은지. 1991년 2월 1일생 부산에서 자란 반은지 씨는 두 명의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동생들을 잘 챙기며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주는 믿음직스러운 큰딸이었죠. 그녀는 밝은 성격에 모난 성격이 없는, 여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매주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리는 믿음이 깊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부산 부경대 미생물학과 대학 3학년생이었고 2013년 10월 말쯤 여러 경험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 브리즈번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호주로 들어온 반은지 씨는 브리즈번 근처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며 CBD에 위치한 트랜스컨티넨탈 호텔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호주로 들어온 지 약 6주 후인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4시 30분경 그녀는 자신의 일터인 호텔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 중간에 위치한 브리즈번 엘버트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길 중간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피해자 2. 르네로우. 1982년생 중국 태생이었던 르네는 5남매 중 막내였으며 매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어릴 적에 수영선수이기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학교 학생 부회장을 맡기도 했고, 성격이 모난 구석이 없어 또래 친구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008년까지 취직하고 일하다 새로운 꿈을 찾아 2009년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에서 2012년 멜버른에 있는 르꼬르동 블루에서 파티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으로 멜버른에 위치해 있던 사우스 야라 지역의 한 제과점에 취직된 상태였죠. 그렇게 그녀는 2014년까지 차근차근 자신의 커리어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사건 전날,
르네는 밤늦게까지 근처 노숙자와 노인분들을 위한 교회에서 주관한 공연을 위해 교회 친구들을 만나 밤늦게까지 합창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하기에 자신의 남자친구 데니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8일 토요일 새벽 약 5시경 남자친구 데니스의 집을 나와 여느 때와 같이 일터인 제과점으로 향하고 제과점 중간길에 있는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던 도중 길 중간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바는지의 마지막 그날. 지금부터는 호주 브리즈번 경찰과 멜버른 경찰서의 사건 경위서와 목격자들 진술 토대로 그들의 마지막 그날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브리즈번의 엘버트 스트리트 새벽 4시 30분경 일터인 호텔로 걸어가던 바는지 씨. 걸어가던 도중 왼쪽 위컨 공원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갑자기 어떤 백인 남성이 그녀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 남성은 그녀를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때리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163cm의 신장을 갖고 있었던 바는지 씨는 180이 넘는 젊은 백인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계속되는 폭행에 그녀는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쓰러진 바는지 씨를 향해 그의 공격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 2분간 머리 쪽을 향한 폭행은 계속되었고 지친 그 백인 남성은 갑자기 그녀의 몸을 들쳐업으려 시도하지만 무거워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이 없는 바는지 씨의 얼굴 쪽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뒤 두 손으로 그녀의 하체를 살짝 들어 질질 끌기 시작하며 자신이 이용한 엘버트 스트리트 중간에 위컨 공원 쪽으로 향하는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컨 공원 안에 한 나무 밑에 의식 없는 바는지 씨를 유기한 뒤 그녀의 머리카락을 넓게 펼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뭔가 자신만의 장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다가서서 소리치자 그는 공원 펜스를 넘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바는지 씨의 의식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고 얼굴에서 쏟아져 나온 혈흔들을 자신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추후 그녀의 부검 결과는 가혹한 폭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해 그 혈액들이 그녀의 기도와 폐로 들어가 익사했다는 것. 그렇게 나무 아래에 유기된 그녀의 시신 밑에는 한 남성의 파란 셔츠가 구겨진 채 그대로 발견되었고 근처에는 그녀의 스마트폰과 깨진 안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파란 셔츠는 추후 그 공원 근처 CCTV에서 발견된 상체를 벗고 스프링힐 지역으로 도망가던 범인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르네로우의 마지막 그날.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경 멜버른에 위치한 제과점으로 향하던 르네. 걸어가던 도중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에 가까워질 때 한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한 백인 남성이 그녀의 앞을 가로섭니다. 이 순간 이후의 장면들은 근처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히게 되죠. 실제 경찰이 확인한 CCTV에 찍힌 장면에는 갑자기 마구잡이로 그녀를 안으려고 하는 백인 남성을 피해 르네가 근처 세인트 킬다 로드의 4차선 도로를 막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약 10초 동안 끝까지 그녀를 뒤쫓았고 마침내 도로 중앙에서 그녀를 잡아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에게 잡힌 르네는 그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고 그 백인 남성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이 찍힙니다. 하지만 키가 185가 넘었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제압할 수는 없었고 이내 곧 그녀는 그의 심한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습니다. 추후 체포된 범인의 몸에는 그녀와 싸울 때 생겼던 얼굴과 목에 찰가상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맞서 싸우던 도로 중간에는 그녀의 손톱 자국이 나 있을 정도였죠. 범인은 그렇게 완전히 제압되어 의식이 혼미한 르네를 데리고 킹스 도메인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1시간 이상 더 폭행하며 2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목을 졸라 죠. 범인 1. 알렉스 루벤 머큐안. 사건 당시 19세였던 호주 청년 알렉스 루벤 머큐안은 브리즈번 근처 카센타에서 도색 전문 공업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던 견습생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브리즈번 스프링힐에 위치해 있었고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의 중고등학교 생활은 꽤나 평범했지만 살짝 조용하고 항상 우울감이 많아 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마리화나와 술에 항상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에 어떠한 강력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전과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길을 가던 전혀 일면식이 없던 반은지 씨를 길에서 그렇게 무참히 살해한 후 약 2시간 후인 아침 7시경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였던 블레이크에게 이러한 문자들을 보냅니다. 나 누굴 죽였어. 거짓말하지 마. 왜 무슨 일인데 또? 아니 진짜로 사람 죽였어. 진짜? 왜 그런 건데?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졌어. 그냥 나가서 만나자마자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근데 마침 그게 여자아이여서 그 점이 좀 유감스럽기는 해. Blake Cooper initially thought the call was a joke. Alex McEwen is on the other end of the line. He's a close mate who's about to make a chilling confession. He said he killed someone. I said, don't lie. What's up? What's going on? He said, nah, it's the truth. I did. I was speechless. I said, why did you do it? He said he wanted a way out. He was sick of everything. He just did it to the first person he saw, and that he was sorry it was a girl. Unji Barnes' badly beaten body was dumped in Wickham Park nearly 4 years ago. McEwen had made his way back to the family apartment at Spring Hill. His sister recounted that morning.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 알렉스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직장이었던 자신의 집 근처 카센터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해할 때 다쳤던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은 것을 이상하게 본 카센터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고, 그는 그저 어제 근처 스케이트파크에서 다른 사람과 몸싸움이 좀 있었다며 그때 다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 화요일에 호주 경찰이 입수한 CCTV 화면들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신고한 전화를 토대로 사건이 벌어지고 약 3일 만에 범인 알렉스를 체포합니다. 그의 친구에게 24일 반은지 씨를 살해한 직후 문자를 몇 통 보내왔던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체포가 된 것이었죠. 추후 경찰은 체포된 알렉스가 반은지 씨를 살해할 당시 술에 취하지도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살해 하루 전날 밤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럼주 반병과 카우보이 샷 6잔을 마셨다는 것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시다 잠들었고 몇 시간 후 새벽에 일어나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었기에 경찰들은 안심하고 있었지만, 알렉스가 체포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자신이 악마에 홀렸고 이 잔혹한 살인은 나 알렉스가 저지른 것이 아닌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재즈라는 악마가 저지른 것이다 라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Handcuffed and wearing a forensic suit, Alex McEwen confesses to killing Unji Barnes. What did you do? Bashed the shit out of her face. Detectives shot this chilling, unexpected confession on a phone just moments after McEwen's arrest. The 22-year-old student Unji had been here just 6 weeks and was walking to work when McEwen attacked. She was simply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Why the girl? The first person I saw. It's like self was in the back of my head just watching it. And someone else doing it. He pinned his sadistic actions on a figment of his imagination, a demon named Jazzy. Demon. It's been troubling me my whole life. 그리고 그를 담당한 국선 변호사는 알렉스가 예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았기에 그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신감정을 받고 재판이 연기되어야 한다며 주장합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반은지 씨 사건의 재판은 계속해서 연기되다 사건 후부터 약 4년이 지난 2017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가 실제 조현병 환자가 맞나, 그리고 반은지 씨를 살해한 시점 때 그가 스스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었나 라는 점들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죠. 이 점 때문에 알렉스 측의 변호사는 그의 친여동생 엠마를 재판에 불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알렉스의 여동생 엠마는 자신의 오빠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며, 실제로 그가 살해를 하기 3년 전인 알렉스가 16세 때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김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오빠인 알렉스는 점점 성격이 감정적이 되었고 욱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일반 대화를 할 때 말투가 매우 느려졌고 화제에 벗어나는 소리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 알렉스는 어릴 때부터 친동생인 자신을 매우 아끼고 항상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경계한 자상한 오빠였다며 재판 당시 흐느끼며 오빠를 변호합니다. 2013년 11월 23일 사건 바로 하루 전에는 엠마가 오빠인 알렉스가 갑자기 대화하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호소했으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알렉스는 자신에게 모르겠어, 그냥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알렉스가 자신이 전날 지역 축제에 놀러 갔다가 매우 늦게 집으로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여동생인 자신을 매우 꾸짖었다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밤에 늦게 돌아다니냐고 말이죠. 다음 영상은 알렉스가 체포되고 나서 약 3일째 되던 날 변호인이 주장하는 알렉스의 원래 본 모습이 돌아왔다던 취조 신문 영상입니다. It's all a blur. That's why I wanted, that's another reason I wanted to see her face. Describe for me what she looked like when you first saw her. I don't know, I didn't look at her. I just said I didn't think about it, I just did it. Yeah. Did she say anything? No. But she didn't scream, she didn't have time to, she was just a begging no. So she was begging no. That, Begging no for me not to hurt her. Die. Didn't have to walk this way. Just shit like that. Were you speaking? To her. While she was dead. While I was bashing her. So after the initial assault on the footpath, what can you remember happening from there? Trying to pick her up. Couldn't. So I dragged her across the road and up the steps. By her hair. I think I tried to decorate that tree with her hair. That was all in my fingers. There was only crime scene on the footpath across the road and up the steps and where you found her. Why couldn't you pick her up? She was heavy. It's harder than you think to pick up a dead body.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8년 8월 28일 알렉스의 마지막 재판 선고의 날, 이 사건 담당 판사인 로슬린 아킨스는 피고인 알렉스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며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녀의 얼굴뼈 모두가 부서질 정도의 폭행을 가한 당신은 무조건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당신의 정신병은 인정이 되지만 사건 당시 당신은 그 잔인한 행위를 인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런 중형을 선고한다. 라며 그에게 2033년에나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한마디로 20년 후에나 가석방 기회를 얻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었죠. 범인 2. 스콧 밀러. 범인 스콧은 사건 당시 43세였고 그는 10대 때부터 여러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도벽이 심해 여러 상점애가 절도를 하기 시작하죠. 어릴 때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발현되어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 어느 순간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러 지역을 옮겨가며 살아가는 노숙인이 됩니다. 잠깐 다시 르네의 그날로 되돌아가 보자면 근처 노숙자와 노인분들을 위해 늦게까지 공연을 준비했던 르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세군과 근처 지자체의 도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마약과 술을 택한 노숙인 스콧 밀러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었죠.
그럼 다시 스콧 밀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미 그는 20대에서 30대 때 여러 불법 약물 복용의 전과가 많았고 실제 조현병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약에 더 집착하는 삶을 살죠. 더불어 그는 여러 건의 폭행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6월 르네로우를 살해하고 그가 찍힌 CCTV를 추적해 호주 경찰들에게 처음 체포당했을 때 그는 경찰들에게 이제 이동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이 생겨서 참 다행이다 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집은 감옥을 뜻합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그는 갑자기 이 살인을 자기 자신이 저지른 것이 맞지만 나의 머리 위에서 신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신이 자신에게 살인을 시켰다라는 진술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신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스콧 자신은 그렇게 살해를 저지른 것이 아닌 사주를 받아 행동한 것뿐이었고 이에 동반해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약 1년 후인 2015년 11월경 빅토리아주 대법원의 이 사건 담당 판사인 베티 킹은 43세인 스콧 밀러에게 28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징역 33년을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르네로우, 그녀는 당신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이야기한 적도 없죠. 당신은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그저 거리에서 그녀를 지나쳤을 뿐이었고 그 결과 르네는 지금 당신 손에 가장 잔인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정신감정 결과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이런 식의 가학적 행위를 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고합니다. 28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징역 33년.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피해자 가족분들께 따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심이 크실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꾸고 대신 그녀에게 장미꽃을 선물로 주었을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알렉스. 이번 비하인드에서는 제가 이 두 사건 모두 조사 분석하면서 느꼈던 공통점들과 안타까운 몇 가지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는지 씨 사건의 마지막 선고 공판 직후에 그녀의 가족들이 언론과 나눴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끝을 맺으려 합니다. 바는지 씨와 르네 씨, 이 둘 모두는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타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들어온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던 직장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둘 모두 새벽 시간에 변을 당했지만 이 장소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다니던 도로 항복판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들을 죽인 살인범 모두 그녀들과 일면식도 없는 길 가다 마주친 백인 남성들이었죠. 그리고 둘 다 무참히 폭행당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백인 살인마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 둘 모두 여러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모두 각종 종류의 마약과 높은 도수의 술들에 긴 시간 뼛속까지 중독된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 둘 모두 정신병, 특히 스키조프레니아, 일명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정신병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 많은 부분 무죄를 받고 나와 치료부터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재판의 판사들은 그들이 실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건 당시, 특히 살해 당시에도 조현병의 발현으로 인해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는 확실치 않고 둘 모두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건의 범인 모두는 심신미약의 가면에 숨어서 무죄를 받지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형량이지만 어찌되었든 높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저희는 실제 한국에서도 이런 조현병의 이유로 가끔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22명의 아파트 주민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안인득 사건이나 초면에 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그 유명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김성민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하지만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팩트를 하나 전해드리자면 조현병이라는 병은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 평소에도 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을 겪는 정신질환인데 사실 이 병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구약을 먹으며 치료하면 많은 부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 미디어에 비춰지는 이런 조현병에 걸린 잔인한 범죄자들의 케이스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혹시 이 사건의 범인 둘 모두 미리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즉시 주변 가족이나 사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를 받게 했다면 지금쯤 아무런 죄 없는 반은지 씨와 르네 로우 씨는 자신들의 아름다운 삶을 가꾸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공격성을 표출하는 정신병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방지,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정신병 치료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 시스템망과 일반 사람들의 좀 더 성숙한 사회적 인식들이 동반 성장한다면 혹시나 조금 더 이런 사건들의 발생이 줄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짧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인종적인 측면에서의 불합리함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 한국인 반은지 씨나 중국인 르네 로우 씨의 기사는 호주 자국 내에서 불과 600개 안팎, 추모식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사실 호주 자국민 백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 예를 들어 질 매거나 유리다이스 딕슨 같은 사건에는 약 2, 3만 건의 호주 뉴스 기사와 추모 행진에는 약 3만 명이 모였었죠. 정말 극명한 차이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이 가고 머무는 곳에 응당한 처벌과 좀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아시아계 이민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 호주 대학의 교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바로 백인 정착민 식민지의 아시아 여성들이 오랫동안 접해온 서사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르네 로우는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호주 내 중국 혐오 감정을 갖고 있던 일부 사람들을 그녀의 죽음에 침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잔인한 사건들에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녀가 단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먼 동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 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매일 마주치며 살아가는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 말의 뜻은 저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반은지 씨가 사망했을 당시 한국의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 베스트의 한 회원은 그녀의 이름을 가지고 은지가 들어있어 운하며 피해자인 그녀에게 갖은 모욕과 조롱을 하기도 했죠.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딸이 혹은 내 친구가 반은지 씨나 르네 로우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주변의 무관심으로 점철된 가지도친 마음이 아니라 많은 관심과 지나친 슬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심스럽게 속으로나마 애도의 마음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딸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yesterday.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yesterday and I wrote this letter to my daughter. 사랑하는 나의 딸 은지에게 오늘이 마지막 판결이 결정되는 날이야. 어떠한 결론에도 위로가 되지 못함은 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야. 4년 9개월,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길고 힘들었다. 계속되는 재판의 지연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했고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원망도 했었고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도 해봤어. 은지야, 오늘의 결론 앞에 사람들은 말한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힘내라고, 마음 강하게 붙들라고. 사실 위로의 말들이, 힘내라고 다독이는 말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냥 먹먹하다. 은지야, 그럼에도 내가 또 견디며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라면 좀 더 강하게, 담담하게 도와줘. 그리고 만약 아프다면 조금
아주 조금만 아파하고 또 힘내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줘. 내가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았듯이 그 남은 시간 너에게 부끄럽지 않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렴. 은지야, 오늘 눈부신 푸른 하늘이면 좋겠다. 너무 눈부셔서 그 핑계로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있게. 은지야, 여전히 너무 보고 싶고 그립구나. 사랑해.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him. 그래서 아무쪼록 그 따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하게 저희들이 사죄를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질문들을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알렉스 맥큐언의 그러니까 사죄를 하는 편지, 그거를 보셨는데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사실 사과하는 편지를 들었지만 저희 걔는 가식적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았고, 또한 재판 받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희가 재판에 올 때는 반성하고 그러면 용서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그 모습에서는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어떤 자기의 핑계거리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지금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지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맥키아는 부모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딸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판결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이렇게 판결을 났지만 제게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그런 은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지가 따님으로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피해자 진술서에 제출하긴 했는데 은지는 제게 엄마였고 친구였고 딸이었고 동생들에게도 너무나 다정하고 그런 누나였다. 은지 사고 난 날이 쌍둥이 동생들의 생일이어서 그게 아픔이 더 아마 오래 갈 것 같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